아니 어린 시절에 네. 인터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처음 세상을 바라본 눈빛이 새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네. 아니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가끔씩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네. 한 5살, 6살 요때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엄마가 3회장 저고리를 입고, 그때는 네, 3회장 저고리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분들이, 예. 네, 그때 이제 그렇게 3회장 저고리 입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인데, 왜 피투성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로부터. 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그때 3회장 저고를 입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생모가 돌아가셨거든요. 3살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 어머니께서. 네. 잠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들어온 새어머니인데 그 새어머니가 네. 또 폭력을 당하신 그렇죠. 상태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네. 혹시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잘 모르겠지만 예, 기억이 안 알 나시죠?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었고, 엄마 가서 얼굴을 피를 좀 닦아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첫 기억이다 보니까 네. 인생 자체가 좀 뭐랄까 저한테는 되게 어두운 빛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녀에게는 네. 어떤 아버지였어요? 자녀에게도 좀 가혹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셨겠네요. 저를 막 가혹하게 대하시진 않았는데 네. 저보다 2살 위인 오빠가 있거든요. 네네. 네, 오빠가 많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가 좀 가혹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새어머니도 네, 그 막 품어주실 아량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셔서 네, 그분도 좀 이렇게 욱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또 그분도 자녀들에게 좀 가혹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 오빠가 예. 어릴 때 오줌을 좀 쌌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겨울이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빨가벗겨진 채로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제가 집 그 반찬에 갈치 같은 거 가져다가 오빠 이거 먹어요 이러면서 네. 그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당시 어쨌든 좀 어려웠어요. 모든 게 너무나 그렇죠.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 예, 예. 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심각한 아동 학대 아니겠어요? 네, 난리 나죠. 네, 정말 심각한 아동 학대예요. 그 새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새어머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새엄마는 아이들에게 네. 조금 내 아이가 아니라서 차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서 차별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분도 굉장히 피해자니까. 각박한 그죠.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지금 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월급을 안 갖다 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뭔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많은 일감 같은 걸 가져다가 이게 집안에서 부업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오빠하고 저를 방 안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오강 같은 거 두고 방 안에 가둬두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벽돌 공장 이런 데도 이제 엄마가 나가서 일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하고 저는 방 안에서 거의 이 오물 같은 걸 막 벽에 똥칠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돌봄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무슨 일 하셨어요? 당시에? 아빠는 뭐 공장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 뭐 그때 뭐 롯데 농심라면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회사에 다니셨는데 아빠도 고향에서 이제 홀로 서울로 오다 보니까 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분도 또 삶이 어렵지 않았을까. 네. 아니 근데 주변에 이렇게 다 이웃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을 좀 너무 방치했다고 다 뭐라 그러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견제 이렇게 좀 얘기해 준 사람 없었나요? 아주 어린 시절은 뭐 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산동네나 제가 살던 이런 곳은 다들 사는 게 굉장히 그렇지. 척박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웃
가족끼리의 정이 돈독한 곳도 있었겠지만 제가 살던 그곳은 정이라기보다는 막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또 누군가가 또 이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막 거리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 이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비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네. 그죠? 이게 뭐 기자님 댁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했던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때리고 지지고 볶고 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던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아유.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예민한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어린아이인데 그냥 완전히 수동적이고 그런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세계를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물끄러미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관찰을 했을 땐 그 집안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새어머니. 네. 그래서 많이 나쁘다. 음. 네. 그리고 제가 당하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데 내가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맞는 게 너무 많이 분노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쵸. 네. 한 몇 살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4학년까지. 예. 아.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진 학교 계기가 생활은 있었어요? 좀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은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물 같은 걸 못 가져갔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미술 시간이다 그러면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학교도 아이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벌 서 있거나 그죠. 준비물 안 가져왔으니까 늘 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은 맞아요. 네, 그렇게 좀 차별을 하고 맞아요. 많이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었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 출연하신 분들마다 예전 아버지의 폭력적인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당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엄청 때렸잖아요. 맞아. 엄청 때렸어요, 사실은. 네. 게다가 가난하면 더 맞고. 네. 그랬죠. 그래서 그 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집에 아이를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네. 근데 한 번인가 친구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잠깐 뭐 이렇게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거 갖고 뭐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들이닥치셔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새엄마한테? 네, 친구 데려왔다고? 빗자루 가지고 왜 막 데려왔냐고. 그때 제발 그때 그러니까 이게 부직갱이로 때리거나 빗자루로 때리거나 이러는데 아이한테는 맞는 게 정말 너무너무 큰 공포예요. 그럼요. 이게 아픈 그 정도를 떠나서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엄청난 네, 학대죠. 그래서 맞을 때는 이렇게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음, 근데 그러면서도 막 울고 그래야 이제 뭔가 풀려나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부당한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당시에 어떻게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예 하지 말자가 있고 어느 쪽이셨어요? 네. 열심히 해서 예. 네, 나의 그래도 나의 존재를 좀 인정받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겠죠. 생존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예.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네, 공부 잘하는 아이 그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반에서 한 1등? 네. 무슨 1등? 반에서 한 1등 하셨어요, 그러면? 한 1등은 뭐야? 그럼 전교에서도 한 10손가락 한 1등? 한 1등. 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교 1등까지도 갔었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생존을 거리감이 위해서. 확 느껴집니다. 갑자기 아니. 여기 계시는 분이 저 밑으로 100m 밖으로 사신 거. 학원도 안 다니셨을 텐데, 그죠? 네, 학원 못 다녔죠. 네. 잘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뭐 큰 도움 없이 다 잘해요. 뭔가 이렇게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그치. 같아요. 예. 예, 내가 이런 삶을, 힘든 삶을, 그리고 내가 보는 어른들의 저런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네. 아니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봤을 때 다른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다 좀 마음을 두고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예. 제일 처음 의지한 곳을 네. 생각해 보면 네. 그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지물포 위에 있는 예. 상가 2층 교회였어요. 예. 너무 작은 교회였는데 이름이 서울 큰 교회라고. 네, 네. 네. 근데 되게 작았죠. 아주 작았죠. 네. 거기를 이제 지물포집 아이의 그 전도를 받아서 예.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예. 제가 6학년이었으니까 한 3명의 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났어요. 네. 지선희 선생님이었어요. 지선희 선생님. 네. 예. 눈물 날려온다. 그 어머나. 지선희 선생님이 예. 친절을 왜 갑자기 생각나서 눈물 나세요? 어머나. 선생님 초등학교 생각하시니까. 선생님. 네. 어. 친절을 베풀어준 너무 나한테는 최초의 좋은 어른이었던 거예요. 아. 아빠이자 엄마이자 네. 빈 그래서 곳을 채워주던. 네. 아. 그 선생님이 예. 집에 불러서 예. 커피도 막 주시고 예. 네. 아, 그쪽도 지선희 선생님을 알아요? 아니 이름만 들어도 왜냐면 너무 집 안팎으로 학교로 너무 그렇게 살다가 지금 눈물은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네. 아니, 그쪽도 근데 지선 선생님 아세요? 상대방이 울면 눈물이 나더라고.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이 제가 그게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금이 없으면 선생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서 저한테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네 그때 가장 막 제 가슴이 크게 펴졌던 것 같아. 그 교회에서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찬양대에 나가서 찬양하고 교회 소풍 가고 이게 네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찬양도 막 실컷 부르고 네. 전도하러 다니고 네. 교회 생활 자체가 즐거움이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교회 팜플렛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도지? 믿으세요. 예. 전도지. 예, 예. 그게 제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마이크 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예. 그러니까 해방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어주는 어른이 있고, 그래요. 네, 부를 노래가 있고, 내가 전할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인데, 네. 아니 근데 그러다가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아빠의 폭력이 좀 심해지면서, 그 새엄마가 막 부상을 입고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아빠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옥을 가시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오빠랑 저는 아빠의 그 일가 친지가 있는 네, 언양 쪽으로 가서 친척집을 좀 이렇게 떠돌게 되죠. 네. 그럼 부모 없이 그냥 네. 그게 전형적인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그 눈칫밥.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네. 네.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뭐 그러시구나. 저도 성인 돼서 저는 눈칫밥 먹어봤어요. 그렇지. 네. 지금도 네. 집에서 먹어요. 저는. 지금도 눈치밥 항상 먹습니다. 다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눈치밥 많이 먹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근데 가면 잘 안 해줬을 것 같기도 한데 친척들 집은 사실 그때 당시 한국 분위기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오빠랑 저랑 같이 있다가 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다. 오빠가 또 오줌도 싸고 막 그래서 이제 오빠는 더 시골로 더 큰아버지 이제 시골로 보내주고 이제 저는 그 밑에 큰아버지 댁에서 지냈죠. 그 집에서 뭐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조금 읍내에 있는 큰아버지 집은 그래도 그 큰엄마가 좀 자상하신 분이라서 괜찮았는데 저 그 깡촌에 있는 더 큰 집은 굉장히 그 집 자체 큰어머니도 굉장히 좀 사나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었는데 방학 되면은 계속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린아이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가면
그 힘들었어요. 거기에 그 또 중3 되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밤에 이제 잠잘 때 계속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너무 큰 상처고, 그렇겠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4학년이면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럼요. 네. 좀 심적으로도 우리 남매가 버려졌다는 그 상처가 계속 평생 남았을 텐데 그쵸. 아버지는 결국 후에 축소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1년 한 반 정도, 한 1년 정도 그 더부살이를 하고 네. 아빠랑 다시 만났는데 아빠가 또 이전에 새어머니와 함께 재결합을 해야 되겠다. 그 신고한 새엄마? 네. 오시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네. 새엄마를 만나면 이제 끌어안고 울고 같이 살자고 이제 다시 얘기를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 왜냐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생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뭐 끌어안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런 저 자신을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바깥에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죠. 살기 위한 연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고 좋아하기 마련인데 제가 그 정도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그렇죠. 그 엄마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친척 집에 다시 가기 싫어서 아버지 나오자 다시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 친척 집보다 나으니까. 뭐 낫다 아니다는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나았겠죠.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합치셨어요? 네, 그래서 한 세영이가? 1년 정도 다시 살았다가 오셨어요? 살았다가 또 버릇이 다시 나오고 또 헤어지고 아이고. 그 뒤부터는 뭐 계속 그 어머니라는 제가 불러야 될 분들이 한 서너 번, 한 4-5번 왔다 가셨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한데 항상 또 어떻게 엄마들이 생기는 게 참 저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폭력적이고 네.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 그래서, 계신데도 그런데 계속 엄마들이 생긴다는 게 참 그게 그쵸. 예?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아빠가 좀 잘생기셨었어요. 잘생기셨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여성을 좀 이렇게 처음에 잘 이게 좋으시구나. 그렇게 매력 있으시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때려. 인도하는 좀 이런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신 분. 한번 이제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한번 단벌이긴 하지만 항상 머리도 주영훈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드라이브 하시고 매력이 있으시네요. 매력 있으시네요, 지영. 매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편치 않으시니까 좀 살기 어려우신 분들, 마음 착하고 살기 어려우신 그렇죠, 분들이 오셨었고, 근데 그분들도 견디기 힘드니까. 계속 그 폭력이 이어져서 또 바뀌고 엄마가 또 아니요, 그 이후로는 폭력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다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계속 새로운 엄마를 접하는 어린 지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때 이후로는 버림받음에 대한 항상 버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엄마들이 왔다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방을 싼다고요. 저는 낌새를 다 알아요. 큰 오늘 가방이던 떠나겠구나. 수트케이스 같은 큰 가방이던 아니면 조금 이런 드는 가방이던 이제 그거를 싸는 걸 보면 느낌을 알죠. 그 뒷모습을. 그런데 그거를 제 입으로는 뭐 가세요? 이런 거를 못하지. 가시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엄마들은 갈 때 뭐 나 이제 안녕할 거야라고 하지 않아요. 뭐 서울 갔다 그때 이제 수원에 살거나 뭐 어디 딴 데 갔다 올게 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잠시 갔다 오는 척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렁크를 끌고 가거나 그러면 저는 그 뒷모습을 알죠. 그럼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오빠한테도 오빠한테 엄마가 갔다
어디 그냥 가신대, 갔다 오신댔어. 근데 이 남매는 알아, 그걸.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는데 또 한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남의 모습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싶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셔터가 다치 그러니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정말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 오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외로우니까 너무 그러네요. 쓸쓸하니까 누군가 오면 그 온기가 되게 좋아서 그리고 막 겨울방학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새우깡 한 봉지를 사도 그 오신 새엄마 오빠 나 이렇게 갈바보에서 셋이 이렇게 3분해서 먹고. 아이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작가님이 이제 후에 이제 뭐 자녀를 가져야 되는 결혼 후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자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은 너무 외롭고 사실 너무 투쟁하는 삶이었잖아요. 너무 외로운 삶이었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를 누군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께 인도를 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너를 사랑했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그 고백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런 고생이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듣고 나서 저도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구나, 살아도 되는구나 있잖아요. 살아도 된다라는 인정이 살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너 여기서 살아도 돼, 너 여기서 있어도 돼라고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아이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는 몇 명? 네, 아이 2명. 둘 낳으셨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릴 때 그 결핍과 상처가 좀 치유가 되던가요? 네, 많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투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결혼 생활이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저랑 너무 다른 또 인연을 만나서 지금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4학년 때부터 그 일이 어린 시절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딱 제 큰 딸의 나이가 딱 저랑 똑같은 나이일 때 또 제가 저와 같은 아픔을 주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있고 제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렇게 상황이고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그럴 때 또 하나님 엄청 찾게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찾을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딸을 이제 만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번아웃도 오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 제가 산책을 늘 가거든요. 그 산책을 계속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다가 이게 진이 빠지니까 벤치 같은 데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아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깔꼬마니 같은 그런 인생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비참을 막 토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거다라고 네. 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걱정을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졸업식 때 네. 아이를 봤거든요. 네. 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네. 근데 너무 잘 자라 있고 이렇게 아빠 없을 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아이 보고 나는 네가 나는 네가 엄마의 슬픔이라 기뻐.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는 엄마가 나의 기쁨이라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네. 평상시 볼 수가 없나요? 서로 그렇게 합의를 본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네네. 이유로 네. 그렇군요. 네. 아유, 그 말이 너무 볼 슬프네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끔 네. 이렇게 볼 때면 그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아이가 내가 나중에 엄마로 다시 태어날게. 네, 그렇게 얘기를 또 들려주고. 아이고. 네. 그리고 항상 아이가 이렇게 공감이 너무나 뛰어난 거 있죠.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제가 책에 쓰면서 제가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일찍 든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헤아림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린아이가 갖기에는 너무 일찍 그 헤아림의 언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손님의 언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손님의 언어라는 뜻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격의가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언어는 아닌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면서 그러니까 애교를 피우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이런 언어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엄마들한테 땡깡스 부리는 네, 그런 언어가 땡깡 아니라. 부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네. 네. 아이고. 아이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잘 네, 자랐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서 정했다고 하던데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음.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네. 네, 하율. 하율이구나.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커서 판사가 되고 싶대요. 네. 하나님의 율법. 네. 이름 잘 주셨네. 예, 이름 따라가네요. 네. 정말 말씀대로 뭐 내가 내 집에 같이 산다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듯 네. 어느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결국 키우시는 거니까. 네. 예,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회복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아무튼 제 품에 끼고 정말 결핍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은 거는 저의 욕망이잖아요. 저의 희망이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네, 다른 방향으로 상처 입은 지수가 아닌 네, 다른 아주 단단한 또 다른 지수의 딸을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하율이도 이제 뭐 혼자 다 찾아볼 나이니까 엄마 방송 나온 걸 보면 엄마가 여기 왜 나왔지 하고 이 방송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혹시 그때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전하실 수 있겠어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네네. 너무 눈물 날까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못다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뭐 하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영상 편지를 좀 하율에게 전해주시죠. 쭉 보시고. 네. 하율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한 나의 딸아. 항상 엄마가 하늘 보고 땅 보고 꽃 보고 바람 느낄 때도 네 생각하고 네 이름 부르는 거 알지? 언제 어디서든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네가 아주 가슴이 충만한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네가 원하던 그 꿈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거야. 사랑해.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아니, 저도 이제 딸만 셋이다 보니까 큰아이가 사춘기 되니까 사실은 아빠가 해줄 수 없는 네. 엄마가 곁에 있어야만 챙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아빠한테 숨기고 싶고 네. 아빠 저리 나가 하고 엄마하고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럴 시기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그쵸. 이거 잘 챙겨주고 있을까? 네. 누가 챙겨주고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시겠네요.